1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방동 시장에서 고등어를 깎던 그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던 그 할머니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의원이라는 것을, 당 서열 22위, 북한 최고 위급 간첩, 그리고 1990년 10월 23일 밤 저는 그 여자를 목숨 걸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제 암호명은 수성. 이것은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묻혀서는 안 됩니다. 분단 70년, 대방동 할머니의 이중생활도, 서해 한복판의 복귀 작전도, 그리고 한 여자의 비극적 최후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묻혀진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선실 할머니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요. 1990년 10월 23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10월 23일 밤 11시 47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저는 그 사람을 배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반잠 수정의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그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작은 체구, 허리가 굽은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남한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서열 22위, 대남 공작 총책 이선실. 제 암호명은 수성. 북한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임무였습니다. 단 하나, 이 여자를 무사히 북으로 복귀시키는 것. 만약 실패하면 저는 살아서 북한 땅을 밟지 못할 겁니다. 성공해도 보장은 없었지만요. 수성동무 긴장했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남한 해군이나 정보기관에 발각되면 저희는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 측이 이미 이선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레이더에 불빛이 하나 잡혔습니다. 남한 해군 경비정. 거리는 약 3km. 선장이 즉시 엔진 출력을 낮췄고 배는 물속으로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반잠 수정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수면 위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경비정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인지 아니면 우리를 찾는 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때 레이더의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장이 다시 엔진 출력을 높였고 배는 북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처음이 아니겠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4번째다. 14번. 이 할머니는 남북한 해상을 14번이나 오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작전에 투입되었는지, 제가 왜 3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는지. 이건 단순한 복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남 공작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 12분 북한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해주 남쪽 해안. 대기하고 있던 육상 요원들의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해안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할머니도 답례했습니다. 고맙네, 수성동무. 자네 덕분에 조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긴장감, 그 공포, 그리고 성공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이선실이라는 여자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그리고 저 자신이 3년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6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저였고 어머니는 당간부였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7살 때 군에 입대했고 20살 때 정찰국에 선발되었습니다. 정찰국은 북한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최고 엘리트 기관입니다. 선발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의 훈련, 남한 사투리, 남한 문화, 남한 생활 방식, 하루 18시간씩 남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잠잘 때도 남한 말투로 꿈을 꿔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구타당했고 2번 실수하면 훈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다는 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강제 수용소행을 의미했습니다. 27살에 첫 난파 임무를 받았습니다. 난파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해를 통해 침투했고 3개월간 남한에 체류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의 지형을 파악하고 주요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는 것. 저는 건설 노동자로 위장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훈장을 받았고 정찰국 내에서 승진했습니다. 2번째, 3번째 임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찰국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암호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수성. 1990년 7월, 저는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찰국 부국장이 직접 호출했습니다. 수성 동무, 중대한 임무를 맡기겠네. 부국장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한국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나? 저는 몰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 동지다. 대남 공작 총체. 1980년부터 10년간 남조선에 잠복하여 혁명 역량을 구축해온 우리 당의 영웅이시지. 10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개월 침투하고 영웅 대우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곧 남조선 당국이 이 동지의 정체를 눈치챌 것으로 판단된다. 복귀 작전을 준비하라. 자네가 안내를 맡는다. 그날부터 3개월간 저는 복귀 작전만을 준비했습니다. 해상 루트, 기상 조건, 남한해군 순찰 패턴, 비상 상황 대처법. 실패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선실 동지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동지가 남한 당국에 체포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의 공작 내용이 모두 노출되면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9월 말 암호가 왔습니다. 10월 22일 인천 월미도 제3부두 23시 작전 개시였습니다. 이선실, 본명은 이화선으로 추정됩니다. 1920년 함경북도 청진 출생. 그녀의 정확한 이력은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선실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빨 치산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방 후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김일성 계열에 합류했고 6.25 전쟁 때는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대남 공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70년대에는 정찰국 고위 간부로 승진했습니다. 1979년 김일성이 직접 그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훗날 정찰국 내부 문건에서 읽었습니다. 남조선에 우리 당의 뿌리를 심어야 하네. 지하당을 건설하라.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네. 자네가 맡아주게. 이선실은 이미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보통 공작원은 30대가 전성기입니다. 60세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나 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980년 봄 이선실은 일본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신분은 제1교포, 조선적 신분증을 소지한 제1동포였습니다. 조선적이란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 중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친북 성향이거나 북한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남한은 제1교포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실은 친척 방문 명목으로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남한에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선실은 동작구 대방동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을 임대했고 혼자 살았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제1교포로 돈을 좀 모아서 고향 근처에 정착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할머니, 그게 이웃들이 본 이선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변했습니다. 대방동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공작, 거점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무전기가 숨겨져 있었고 책장 뒤에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암호표, 그리고 공작 지령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실은 10년간 평범한 할머니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두 얼굴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에 나가 화투를 쳤습니다. 밤에는 지하당 조직원들을 만나고 공작 지령을 전달하고 북한과 교신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녀를 태우고 서해를 건널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두려움은 없었을까? 외로움은 없었을까?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선실의 일상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남한으로 전향한 후 안기부, 남한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대방동 집을 수색했고 이선실의 생활 패턴을 복원했습니다. 오전 6시, 이선실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체조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밥, 평범한 한국 노인의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 대방동, 시장.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신선해요. 이선실은 천천히 생선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등어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눈알이 맑은지, 비늘이 단단한지,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인지, 마치 평생 주부처럼 능숙했습니다. 얼마요? 할머니한테는 10,000원만 받을게요. 너무 비싸네. 8,000원에 2마리 주면 안 돼? 상인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엄청 잘하시네. 알았어요. 그냥 드릴게요. 대신 다음에도 우리 가게 오세요. 그래, 고맙네. 이선실은 고등어를 받아들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배추 가게, 두부 가게, 반찬 가게, 매번 같은 루트였습니다. 상인들은 그녀를 알았고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예에 바르고 가격 흥정도 적당히 하는 할머니. 시장 입구 쪽에서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이 할머니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 그러게, 혼자 사니까 매일 조금씩 사야지. 그래도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자식들은 일본에 있다며? 이선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일본에서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 뭐, 늙은이는 이렇게 사는 거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외로운 제1교포 할머니, 자식들은 일본에서 바쁘고 혼자 서울에 와서 쓸쓸하게 사는 노인. 안기부 조사에서도 이 설정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로당. 대방동 경로당은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노인 20여 명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선실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 오셨네. 오늘은 화투 한 판 하실래요? 이선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투패가 돌아왔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스톱. 이선실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게 적당히 쳤습니다. 너무 잘하면 돈을 따고 너무 못하면 의심받습니다. 중간이 최선입니다. 할머니는 말이 참 없으시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니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듣는 건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맞았습니다. 이선실은 듣는 것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풉니다.
이선실은 그렇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네 소식, 정치 이야기, 물가 변동, 사회 분위기, 모든 것이 정보였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이선실은 메모를 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간단한 키워드만, 나중에 북한에 보고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혹은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이선실은 변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낮에 할머니 옷을 벗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문서, 암호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매번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 명동, 종로, 신촌, 강남. 그녀는 도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를 능숙하게 이용했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모든 골목을 외웠습니다. 밤 8시, 종로 뒷골목의 작은 다방. 이선실이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5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쓴 지식인 같은 인상. 그는 이선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대학 강사였습니다. 이선실의 조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선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달 활동비야. 이선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남은 20분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방을 나갔습니다. 5분 후 이선실도 나갔습니다. 밤 10시 신촌 뒷골목의 허름한 원룸. 이선실이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였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저자까지. 이선실이 제공한 책들이었습니다. 요즘 공장 분위기는 어떤가?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조합에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파업도 성공적이었고요. 좋아. 하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야 해.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마. 알겠습니다. 이선실은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다음 단계 활동 지침이야. 북에서 보낸 거지. 자세히 읽어보고 다 외우면 태워. 네. 할머니,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중부지역당 책임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교신소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수신 양호. 보고하라. 오늘 조직원 2명 접촉 완료. 대학가 분위기 호전적. 노동, 운동 확대 중. 다음 달 자금 50만 원 추가 필요. 알겠다. 자금은 다음 주 송금. 다른 보고 사항은 안기부 동향 파악 중. 아직 특이사항 없음. 좋다. 계속 경계 태세 유지하라. 알겠습니다. 교신 종료. 이선실은 무전기를 끄고 암호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냉철한 공작 총책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2개의 얼굴. 새벽 2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선실은 무전기를 숨기고 서류를 금고에 넣고 다시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4시간 후면 다시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10년, 3650일.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가장 놀라운 건 그녀의 심리 관리였습니다. 이중 생활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고, 항상 경계해야 하고, 절대 본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공작원은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선실은 1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믿었습니다. 조국 통일,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신념이었습니다. 매일 밤 무전기 앞에 앉을 때 그녀는 자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녀가 만든 조직,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남한 사회 깊숙이 침투했고 수십 명의 조직원을 확보했습니다. 안기부가 그 조직을 적발했을 때 남한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방동의 할머니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사실, 10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조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선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한 내부에 조선노동당 지하 조직을 건설하는 것. 이름하여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80년대 남한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광주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의 격화, 노동운동의 성장.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선실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 사상을 주입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에 편입시키는 것. 첫 번째 접촉은 1981년 봄이었습니다. 서울대 학생 한 명,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학생운동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선실은 그를 제1동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항일 운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족 해방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은 감동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진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후 이선실은 조심스럽게 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도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남북이 함께해야 진정한 독립이 완성된다고. 학생은 동요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 북한은 절대 악이었습니다. 반공 교육이 철저했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진지한 눈빛,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 6개월 후 그 학생은 이선실의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었습니다. 이선실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나갔습니다. 학생, 노동자, 교사, 언론인, 심지어 공무원까지. 그녀의 포섭 대상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하면 안 됐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너무 무명이어도 안 됐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선실은 중간층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아직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학생운동권의 2성급 인물, 노동조합의 실무자급, 시민단체의 중간 간부.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이선실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자금이었고, 때로는 정보였고, 때로는 그저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1985년, 5년간의 작업 끝에 이선실은 30명 규모의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이선실만이 전체 조직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포 조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붙잡혀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조직의 위계는 명확했습니다. 이선실이 총책이었고 그 아래 3명의 핵심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10명 정도의 조직원을 관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자신의 상급자만 알았고 다른 조직원은 몰랐습니다. 조직의 활동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보 수집, 여론 조성, 시위 조직, 선전물 배포. 표면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터졌습니다. 전국이 시위로 들끓었고 군부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이선실의 조직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위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민주화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실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는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좌파 정당 건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친북 정권 수립이었습니다. 1988년 이선실은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좌파 운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실은 이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민중당, 한겨레민주당 같은 진보 정당의 조직원을 침투시켰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1990년 조직원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선실의 포섭 기술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사용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이선실은 포섭 대상을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 취미, 가족관계, 교우관계, 정치 성향, 경제 상황,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야 접근했습니다. 첫 만남은 항상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다방에서, 같은 서점에서, 같은 세미나에서 이선실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먼저 주는 사람이 된다. 이선실은 만남 초기에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었습니다. 지식, 경험, 조언. 학생에게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노동자에게는 노동법 지식을 전수하고 활동가에게는 조직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도움도 주었습니다. 생활비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후원이 아니라 동지일세.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 번째 원칙, 신뢰를 먼저 확보한다. 정치 이야기는 나중이었습니다. 이선실은 먼저 인간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처럼 대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상대의 불만을 키운다. 신뢰가 쌓이면 이선실은 조심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불공평하지 않나? 서민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체제가 과연 정의로운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는 건가? 상대가 스스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선실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선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이선실은 단번에 사람을 조직에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작은 부탁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유인물 좀 나눠줄 수 있나? 이 집회에 참석해줄 수 있나? 작은 부탁에 응하면 조금 더 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건 좀 구해줄 수 있나? 이 사람 좀 소개해줄 수 있나? 단계가 올라갈수록 정치적 민감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후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두려움을 관리한다. 어느 순간 포섭 대상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선실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지. 언젠가 역사가 우리를 인정할 거야. 이념적 정당화였습니다. 동시에 실질적 안전 장치도 제공했습니다. 조심하면 들키지 않아. 나를 봐. 10년째 아무 문제 없잖아. 일곱 번째 원칙,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 조직에 편입된 후에도 이선실의 관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부를 물었고 격려했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야. 남에서도 북에서도 수많은 동지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선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조국 통일, 민족 해방,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만난 전형 조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실 할머니는 악마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이선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에 가득 찬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1981년 3월 서울대 인문대 앞 작은 서점. 이선실은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서적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 깡마른 청년. 그는 같은 책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선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청년은 책을 펼쳐 몇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선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셨네요.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할머니께서도 이런 책을 읽으세요? 나는 일본에서 살다 왔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청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일본에 계셨어요? 언제쯤이요? 해방 전후로. 우리 아버지가 항일 운동을 하셨거든. 그래서 일본까지 쫓겨다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설정이었습니다. 청년은 완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네요?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 다만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이선실은 책을 사고 서점을 나갔습니다. 청년도 같은 책을 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적어도 청년에게는. 하지만 이선실은 이미 3주 전부터 이 청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 학생회 활동을 하고 데모에 참여하고 진보적인 서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동권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선급. 열정은 있지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청년.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1981년 4월 같은 서점에서 두 번째 만남. 어머, 또 뵙네요. 이선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청년이 반가워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책을 보나?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이요. 과제 때문에 찾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때 일을 좀 알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선실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되지. 근처 다방 구석 자리. 이선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나는 일본에 있었어. 하지만 소식은 들었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었지. 같은 민족끼리. 청년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 남쪽도 북쪽도. 하지만 죽은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농부, 노동자, 학생, 권력자들은 살아남았어. 이선실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네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니까. 그날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선실은 항일 운동 이야기, 해방 후 혼란, 전쟁의 참상, 모두 사실에 기반했지만 미묘하게 각색되었습니다. 남한 정부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민족의 비극을 부각시켰습니다. 청년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1981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같은 다방, 항상 같은 자리. 이선실은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단이 왜 일어났는지 아나? 미국과 소련 때문 아닌가요? 맞아. 강대국들이 우리를 나눴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남한을 지배하고 있어.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생각해봐.
미국이 정말 우리를 위해 여기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있는 걸까?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선실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만남, 이선실은 책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한국 현대사에 대한 다른 시각이야. 책 제목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진보 진영에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 책을 읽는 게 죄는 아니지. 다만 생각을 넓히는 거야. 청년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2주 후 청년은 흥분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 책 놀라워요. 제가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게 달랐나? 미군정 시기, 이승만 정권 수립 과정, 한국전쟁의 원인. 모든 게 다른 각도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지.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선실은 기다렸습니다. 1981년 8월. 이선실은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학생인거려. 학생이 역사를 바꾸지. 4.19도, 5.18도 모두 학생들이 시작했어. 맞아요. 하지만 그게 결국 뭐가 바뀌었나요? 독재는 계속되고, 그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진정한 변화는 체제의 근본을 바꿔야 해. 청년은 이선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이선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일, 진정한 민족 해방. 청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북한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북한만 주장하는 건 아니야. 우리 민족 모두가 원하는 거지. 다만 남한에서는 말하지 못할 뿐이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청년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선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자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야. 아니,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분단이 계속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그럼 함께 공부해보자. 민족 문제를, 통일 문제를. 천천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1년 9월, 이선실은 청년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작은 모임이 있어.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지. 와볼래? 누가 오는데요? 교수님 한 분, 선생님 몇 분, 그리고 자네 같은 학생들.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하면 돼. 그냥 공부 모임이야. 불법도 아니고. 청년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신촌의 작은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선실은 가장 나이가 많았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주제는 민족 자주화 통일 전망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미국의 역할, 통일의 필요성. 청년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임 후 이선실이 물었습니다. 어땠나? 좋았어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자네도 계속 참여할 수 있어? 네. 할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81년 10월, 이선실은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네를 믿고 말하는 건데, 다방 구석자리. 이선실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스터디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지. 청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남한 사회를 바꾸려면 조직이 필요해.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북쪽과의 연대도 필요하지. 북쪽이요? 북도 통일을 원해. 남도 통일을 원해. 하지만 정부는 막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해. 청년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행위, 감옥, 혹은 더 나쁜 것. 저는 무서워요. 이선실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만약 들키면요? 들키지 않아. 조심하면 돼.
나를 봐. 나는 안전해. 청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선실은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이선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미소였습니다. 일단은 계속 공부 모임에 나와. 그리고 학교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봐.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더 안전해. 네, 선생님. 6개월. 이선실은 6개월 만에 첫 조직원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포섭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포섭당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10년 후 안기부에 체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전향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실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진심이었으니까. 다만 우리 모두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행복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1990년 여름, 이선실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안기부가 이미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시작은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불법 파업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안기부는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 여성이 있다는 것. 제1교포라고 주장하는 할머니. 안기부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선실의 신분, 입국 기록, 거주지, 일상.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1교포가 맞았고 입국 기록도 정상이었고 대방동에서 조용히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선실의 과거, 일본에서의 행적, 제1교포 사회에서의 평판, 그리고 서서히 의문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실은 제1교포 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녀를 잘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먼 친척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거주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는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8월부터 이선실의 동선을 추적했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운동권 인사들이었습니다.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 활동가. 하나둘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을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안기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북한 공작원이다. 9월, 안기부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선실만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조직 전체를 적발하는 것.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원들을 모두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일망타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실은 눈치챘습니다. 9월 말 어느 날 이선실은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너무 빨리 멈췄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선실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따라왔습니다. 이선실은 확신했습니다. 미행이다. 10년의 경험이 발동했습니다. 이선실은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북한 공작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암호 한마디. 추수. 비상 복귀 신호였습니다. 북한 측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선실의 복귀 작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안내자로서 수성이 선발된 겁니다. 10월 초, 이선실은 조직원들에게 최후 지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라. 관련 문서를 태우고 자금을 분산하고 당분간 접촉을 끊어라. 그리고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안기부는 당황했습니다. 이선실이 사라진 겁니다. 대방동 집도 비었고 조직원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기부는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항만과 공항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울을 떠났습니다.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월미도 제3부두 10월 22일 밤 11시 약속된 장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10월 20일 오후 3시 평양 정찰국 본부. 저는 부국장 앞에 섰습니다. 수성동무, 작전 준비 완료했나? 예. 해상 루트 3가지 확보했고 기상 조건 분석 완료했습니다. 남한해군 순찰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비상 상황 대처는 만약 추격당하면 북측 경비정이 지원합니다. 좌표는 이미 공유했습니다. 부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실 동지는 우리 당의 보물이야. 절대 일어서는 안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출발은 22일 저녁 9시. 그 전까지 최종 점검하고 대기하라. 예. 저는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48시간. 이선실을 복귀시킬 시간이 48시간 남았습니다. 10월 21일. 저는 해주항에 내려갔습니다. 반잠 수정을 점검했습니다. 엔진, 연료, 통신 장비, 비상용 산소 탱크,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장과 기관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베테랑이었습니다. 서해를 수십 번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일 기상은? 선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파고 1.5m에서 2m, 바람은 초속 7m. 나쁘지 않아요. 남한해군 순찰 패턴은 22일 밤 11시경에는 이 구역을 벗어날 겁니다. 1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죠. 그 시간에 맞춰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좁은 내부, 겨우 5명이 앉을 공간. 산소가 부족하면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면 탐지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이선실이 붙잡히면, 만약 저희가 남한해군에 사살당하면.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해주에서 인천까지의 루트 110km, 반잠 수정의 속도로 약 2시간 30분. 하지만 잠수와 우회를 고려하면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희는 적지입니다. 발각되면 공격받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10월 22일 오전, 마지막 점검. 무전기 주파수 확인, 암호 확인, 비상 연락망 확인.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김치찌개,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8시, 배에 승선했습니다. 선장, 기관사, 그리고 저 3명이 전부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무게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후 8시 30분, 부국장이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성동무, 조국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네. 성공하라. 예. 오후 9시 정각, 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주항을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밤 9시 30분, 북한 해역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선장이 배를 반잠수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로는 겨우 10cm만 남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옵니다. 저는 레이더를 주시했습니다. 남한해군 경비정을 찾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인천 방향으로 계속 전진. 거리는 약 70km,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불빛이 잡혔습니다. 남한해군 경비정, 거리 5km, 저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경비정입니다. 봤어요. 속도 줄입니다. 배가 더 느려졌습니다. 거의 정지 상태, 파도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겁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3km, 2km,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경비정은 저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속도 올립니다. 배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인천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월미도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5분입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이선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조, 15분 후 도착. 응답이 왔습니다. 수신, 대기 중. 이선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월미도 제3부두 인근. 배가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선장이 엔진 출력을 최소로 낮췄습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1시 47분. 부두. 인형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 할머니. 이선실이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 서해 바다. 수온은 15도 정도였습니다. 부두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선실 혼자였습니다. 수성동무인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세.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선실은 제 뒤를 따라 배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10년간 서울에서 살아남은 여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배에 탔습니다. 선장이 즉시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배는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정 5분 전, 복귀 작전 시작.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 해군 경비정이었습니다. 불빛이 해상을 훑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발각됐나? 이선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단련된 침착함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잠수합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반잠 수정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수면 위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 위로 튀어나온 부분은 10cm도 안 됩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500m. 저는 레이더를 봤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400m. 이선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은 것처럼.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14번. 이선실은 이 바다를 14번 건넜습니다. 300m.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00m. 탐조등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장은 엔진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는 파도에 떠다녔습니다.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탐조등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불빛이 저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걸까요? 선장이 비상용 잠수 레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완전 잠수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10분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탐조등이 저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경비정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마 다른 배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단순 순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분 후 경비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장이 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엔진 출력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정 15분 북쪽으로 전속력.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선실은 손잡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70대 할머니. 하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습니다. 10년을 버틴 여자.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정 30분. 북한 해역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레이더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경비정은 없었습니다. 이선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이 많네, 동무. 임무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이었네. 이선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조선에서 10년. 길었어. 하지만 의미 있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직을 구축했네. 60명이 넘는 동지들을. 그들이 이어갈 거야. 내가 없어도
이선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슬픔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동지,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이선실이 저를 봤습니다. 없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10년 동안 혼자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이선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웠지. 매일 밤 혼자 지하실에 앉아서 무전기를 켤 때마다 정말 외로웠어. 하지만 그게 내 길이었어. 선택한 길이었지. 동무는 젊은이 모를 거야. 신념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는 게 뭔지.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신념이나 조국 같은 건 추상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선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새벽 1시 북한 해역 진입. 레이더에 북한 경비정이 잡혔습니다. 아군이었습니다. 저희를 호위하러 나온 겁니다. 새벽 1시 30분. 완전히 안전한 해역. 더 이상 남한 해군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이선실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맙네. 수성동무.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새벽 2시 12분. 북한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해주 남쪽 해안.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선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해안에서 대기하던 정찰국 요원들이 격려했습니다. 이선실도 답례했습니다. 고맙네. 수성동무. 자네 덕분에 조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해의 차가운 바람, 긴장으로 떨리던 손, 탐조등이 저희를 스치던 순간, 그리고 이선실의 마지막 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국이 그녀에게 무엇을 할지, 그리고 저 자신이 3년 후 그 조국을 배신하게 될지. 이선실이 복귀한 지 한 달 후, 1990년 11월, 안디부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실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 문서, 자금 흐름. 안디부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체포자는 이선실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학생운동 출신으로 10년 가까이 이선실과 함께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기부의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고문은 없었다고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극심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신문하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선실의 정체, 조직의 구조, 활동 내용, 다른 조직원들의 이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2년 10월, 안디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남한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 간첩이 10년간 서울에 잠복했다는 것, 대방동의 평범한 할머니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60명이 넘는 조직을 구축했다는 것.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대방동 간첩 할머니, 북한의 여우, 10년 잠복 공작원. 이선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북한 간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컸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안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992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터진 대형 간첩 사건,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선실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가? 조직원들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은 아닌가? 정부가 선거를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은 아닌가? 논란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정치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선실 사건이 실제인지 조작인지 밝히는 것. 위원회는 1년간 조사했습니다. 증거를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선실 난파 사건은 실제 사건이다. 조작이 아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선실의 입국 기록, 조직원들의 일치하는 증언, 북한 내부 문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탈북한 북한 공작원들의 증언.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위원회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1990년 10월 23일 밤에 복귀 작전을 증언했습니다. 배에서 본 이선실의 모습, 그녀가 한 말, 복귀 과정의 모든 디테일. 제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선실은 실존 인물이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남한에서 활동한 북한 최고 2급 공작원이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은 실제로 구축되었고 작동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북한 대남 공작 사례로 평가된다. 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이선실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선실은 어디 있는가? 이선실을 북한으로 복귀시킨 후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일 훈장을 받았고 정찰국 내에서 또 승진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했고 동구권이 무너졌고 북한은 고립되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정찰국 요원은 배급을 받았고 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체가 길에 널려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가 정말 옳은가?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가 정말 위대한가? 우리가 적대하는 남한이 정말 지옥인가? 1993년 저는 다시 난파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여 지역에 침투하여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무장공작조 5명과 함께 서해를 통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던 1987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있었고 자유로웠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3주간의 잠복,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아니면 1993년 7월 15일 충남 부여군 어느 야산, 저희 공작조는 안기부에 발각되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장이 사살되었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저는 포위되었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항복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기부로 넘겨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고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설득이 있었습니다. 수성 씨, 당신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공작원은 숙청당합니다.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당신 알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전향하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와 설득.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향하기로. 1993년 10월. 저는 공식적으로 전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북한 공작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실 복귀 작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안기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선실이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사실. 저희 증언으로 이선실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전향 후 저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삶.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직업 훈련을 받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남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 말투, 문화, 가치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 어머니, 동생, 조카들,
그들은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배신한 겁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꿈, 동생이 저를 원망하는 꿈, 그리고 이선실이 저를 바라보는 꿈. 배신자, 꿈속에 이선실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배신자야, 수성.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저는 배신자였습니다. 1999년 탈북자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선실이 숙청당했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선실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남한에서 10년간 성공적인 공작을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한 영웅이었습니다. 왜 숙청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이선실은 1990년 복귀 후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만나 치하했고 훈장을 받았고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격화되었습니다. 김정일 후계 체제 확립 과정에서 구 세력이 숙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심화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화조는 북한 권력의 핵심 조직입니다. 당과 군을 감찰하고 충성도를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1990년대 후반 심화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여러 고위 간부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이선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증언에 의하면 파벌 싸움에 휘말렸다고 하고 어떤 증언에 의하면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는 죄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했을 겁니다.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선실이 선택되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평양 자택, 이선실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보위부는 북한의 비밀 경찰입니다. 이선실 동지, 동행하시죠. 이선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70년을 혁명가로 살아온 여자,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혐의가 뭡니까? 조사받으시면 압니다. 이선실은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놀랍게도 미제 간첩이었습니다. 미제 간첩. 10년간 남한에서 공작을 벌인 여자가 북한으로 돌아와서 미제 간첩으로 몰린 겁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보위부 지하 신문실. 이선실은 의자에 묶였습니다.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실, 자네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접촉했지? 아닙니다. 저는 오직 당의 지령만 수행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입니까? 자네가 보고한 정보 중 일부가 허위였어. 그건 고의적인 오보였지. 미제를 위한 말도 안 됩니다. 제 모든 보고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신문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미제와 접촉했지? 아닙니다. 거짓, 정보를 보고했지?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전향했지? 아닙니다. 2주째, 이선실은 지쳐갔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고문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기, 충격, 물고문, 구타. 이선실은 끝까지 부인했다고 합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노동당원이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다. 하지만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9년 2월 어느 날 신문실에서 전기, 충격을 받던 중 이선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시신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공동묘지나 산속 어딘가에 버려졌을 겁니다. 이선실의 죽음은 2년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01년 심화조 사건이 재조사되었습니다.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심화조의 권력자들이 오히려 숙청당했습니다.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제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제야 이선실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무고했습니다.
미제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2002년 이선실은 복권되었습니다. 사후 복권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선실의 훈장을 복구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라고. 애국열사릉은 북한에서 국가 유공자들을 묻는 곳입니다.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선실은 그곳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며 죽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슬픔, 분노, 허무함,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선실을 북한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안기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남한에서 체포되어 재판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갔겠지만 최소한 살아는 있었을 겁니다. 고문당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죽음으로 보낸 겁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닙니다. 2025년 현재 저는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향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남한 사람처럼 삽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아무도 제가 전직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제가 이선실을 북한으로 복귀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가끔 손님들이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고 탈북자 이야기를 듣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나? 전향한 것이 옳았나? 이선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 옳았나? 답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 조카들, 그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선실은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조국이 그녀를 간첩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패자입니까? 모두가 패자입니다. 이것이 이선실 난파 사건의 전부입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의 잠복, 60명의 조직, 한 여자의 신념,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 이선실 사건은 끝났습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은 와해되었고 조직원들은 처벌받았고 이선실은 죽었습니다. 사건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선실은 악인이었습니까? 그녀는 간첩이었고 남한 사회에 침투했고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념을 위해 살았습니다. 조국 통일, 민족 해방.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10년간 이중 생활을 견디고 외로움을 참고 위험을 무릅쓴 이유였습니다. 그 신념이 잘못되었습니까? 통일을 원하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간첩 활동, 지하 조직, 그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조국을 버렸고 적에게 투항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악의 반역자입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분단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선택을 강요합니다. 북이냐 남이냐, 충성이냐 배신이냐, 신념이냐 생존이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이선실은 남한에서 10년을 살았지만 결국 북한으로 돌아갔고 죽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결국 남한으로 왔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모두가 틀렸습니다. 아니, 모두가 옳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간첩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단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모두가 희생자였습니다. 이선실도, 조직원들도,
그리고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1990년 10월 23일 밤, 서해, 바다, 배 위에서 이선실과 마주 앉아 있는 꿈. 동무, 나는 왜 돌아가는 걸까? 꿈속에 이선실이 묻습니다. 조국이 있으니까요. 제가 대답합니다. 그 조국이 나를 죽일 텐데 모르실 겁니다. 아직은. 자네는 어떻게 될까? 수성동무, 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이선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미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깹니다. 창밖은 밝았습니다. 나만의 아침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아침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밤이 남아 있습니다. 서해의 차가운 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이선실의 마지막 말. 고맙네, 수성동무. 아닙니다. 할머니, 고마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을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 대방동을 지나갑니다. 이선실이 살던 그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여자가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는지. 역사는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잊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1990년 10월 23일 밤, 서해, 바다, 그 배 위에서 저는 이선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저를 영원히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국을 배신한 자, 남한에서는 전형한 공작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암호명 수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호명 수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선실은 악인이었을까요? 공작원은 배신자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